방금 소개받은 최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해서 저한테 시간을 주신 거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청회가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다소 좀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뭐 안 좋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발표를 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청회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또 수렴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23일 날 하위법령에 대한 이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터여서 저희들이 좀 미리 이 내용들을 좀 한번 검토하는, 그래서 공청회가 더 좀 알차게 좀 실속 있게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그런 어떤 준비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에 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이제 연명으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줄고요. 끝부분에 이제 호스피스에 관련된 다른 분들도 지적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일부 언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주로 본 것은 하위법령의 내용이고요. 당연히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작년에 법이 제정된 후에 거의 1년의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현장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을 놓고서 각기 이 다양한 해석들, 그 해석들 안에는 당연히 일리 있는 지적이 있고 또 일부는 너무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제가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걸 접근하는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률 제정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집단지성이 개입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법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 사람이 관여돼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필터링이 되고 또 때로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또 이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법이라고 칭하는 주로 제가 이제 이 법안의 연명의료 쪽이겠지만 자신의 합리적 입장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견을 지닌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연명의료 관련을 해서 어떠한 안락사적 요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의료적 관행조차도 이 적극적인 중재로 이행하게 된, 그러니까 보라매병원 사건 그 자체는 그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 그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종기에 다다른 임종기에 있다라고 판단될 만한 환자에게조차도 굉장히 의료계가 과민적 반응을 보였던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이후에 이제 김할머니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입법 공고가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입법이 된 법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학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법이 뭔가를 액션을 하고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입법의 취지 자체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에 상당히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조차도 의료계가 과잉으로, 왜냐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도 우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명문의 법을 통해 그 행위의 어떤 절차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 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만 이 법을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 국가 내에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 논란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국가기관인 법원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했고 그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입법 공고를 했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적어도 연명의료법 차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제정된 법률이 그러면 이걸로 다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이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봐도 몇 가지 흠결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의 개정의 문제는 별도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의 집단지성의 수준이 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하위법령에서 여하위 담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이며 또 이 하위법령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별도로 오늘의 이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자리를 통해 법의 개정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의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을 할 때 법률이 이 위임한 사항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사항까지를 정할 수는 없다는 그 게임의 룰을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현재 하위법령이 현실에 부합을 하며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게 잘 시행되도록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또는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오늘 발표의 취지이고요. 결국은 이 법률의 흠결 부분은 나중으로 논의를 하자. 그러나 일부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다뤄야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몇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 사항에 대한 지적은 여러분이 감안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게끔 나중에 토론하실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호스피스와 관련된 이 법률 부분입니다. 하위법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이 호스피스와 관련해 말기 환자를 정의할 때 이 재정 과정에서 하여튼 통과된 걸 받아보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각각은 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법이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실은 그게 나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말기 환자의 정의를 그냥 의학적인 말기 환자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의 서비스의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몇 개의 질환으로 일단 한정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정을 넓힐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말기 환자가 법률상 이 법을 통해 행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권한, 예를 들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권한이 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작성을 못하는 이런 그 흠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이거를 반영하는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그 부분을 메꿔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효과 부분이나 작성의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흠결은 흠결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누가 의도를 했다기보다 우리 집단지성의 한계, 누구 한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어떤 관점 때문에 다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의 대리 작성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 작성 부분은 좀 사정이 있는데 민법의 성년 후견인 제도와 조화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당시 입법 당시 민법의 성년 후견인 제도까지를 규정을 고쳐가면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리 작성 부분은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게 대리 작성을 입법 공고에도 권고는 했지만 이 부분을 도입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구체적인 절차에서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은 좀 이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무용고자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까지 법안에 있었다가 입법조사처의 어떤 이걸 심리하던 그 분의 어떤 견해로 대한민국의 법제 시스템에 누군가의 생명이 오가는 문제를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빼고 들어간 부분이어서 입법 공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추후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임종 환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바꾸자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치료 거부권을 더 적극적으로 이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실 수 있고, 그 대상 의료가 유보 중단의 대상이 되는 연명 의료가 거기에 한정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면 그거는 다시 우리가 한 4, 5년 뒤로 다시 가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 있다. 다만 여러분이 법률을 이해하실 때 임종 환자는 의학적인 임종 환자가 아니고요. 의사 이인의 판단을 받은 사람이 이 법에서는 임종 환자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임종 환자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나 처벌 규정까지도 판단을 받은 경우에 처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판단을 안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논의하기는 좀
법리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연명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투석, 그다음에 항암 치료가 들어가냐만 에 대한 이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이 네 가지 중재 자체가 연명의료가 아니고요. 이 네 가지 중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즉 2명의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할 때만 연명의료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도 안 받았고 임종 과정에 있지도 않게 되면 그 행위는 그냥 의학적 중재이지 연명의료의 중재가 아니라는 점, 이거를 이제 이 법을 이해하실 때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 대단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좀 보라매 병원 사건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의학계의 과다한 반응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규율하고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저의 이해니까 공청회장에서 유관부서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위법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보셨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뒤에 지금 하위법령이 나와 있고요. 서식까지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지 1호 서식을 펴주시면 페이지로는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우리 자료집 페이지로는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거기에 항목을 보면 호스피스 이용 계획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항이 법 2조 6호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여기서의 표시 행위는 이용을 신청했다가 완료된 게 아니라 나는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그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향으로서 호스피스 이용이 억셉트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호스피스 이용은 그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문의 문구가 있어서 그것을 오해를 없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저는 부족해 보여. 이 법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기관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제28조에 따라서 이용을 원하는 기관에라는 것을 추가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혼돈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등록을 연명의료 계획서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안 하셔도 좋지만 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어디에 우리 지금 있고 그 연락처는 어디고 각각의 호스피스는 어떤 방식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보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받으셔야 된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위법령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 보면 밑에 이 녹취 부분이 있습니다. 녹취.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상당히 이제 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으시고 이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법에 보면 법에 위임된 상황이 어떤 내용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환자가 확인하고 나는 확인했습니다라는 서명을 해주는 게 연명의료 계획서인데, 그러면 이 서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가 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확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대통령령에 이 녹취만을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녹취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녹취는 또 파일을 또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한 일이 있으니 뭐 녹취가 가능하면 녹취를 하지만 녹취가 불편하다면 현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관인의 서명으로 설명하고 이 사람이 응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사인을 해줌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수용을 해서 이번에 하위법령 안에 좀 조정해 볼 수는 있는 것인가 하고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긴급히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의료를 중단을 해야 될 상황, 즉 이미 어떤 의료가 전개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연명의료 계획서 원래 미리 작성하니까 말기 때 작성하는 정상적인 포맷을 따라가는 거야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항상 이제 법을 운영하다 보면
뭐 미리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급하게 혹시나 연명으로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서식 자체가 과히 뭐 복잡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다를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 이 서식에 대해서는 법은 복지부도 0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 작성 등록 통보에 대해서. 그럼 적어도 이 작성 부분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은 우리가 의무 기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의무 기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물론 연명의료 계획서가 폴스트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리인 부분이 빠져 있고 우리는 또 대리인 지정 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폴스트는 피지션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하거나 미국은 대리인과 함께 작성한 의사 지시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도 물론 별도의 양식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이런 것을 의무 기록에 이 서식을 미처 준비할 수 없는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근데 이제 조금 그 갈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서라는 것은 그럼 그렇게 급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 과정이 있었느냐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게 환자가 지금 막 곧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면 뭐 이런 정도의 예외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마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자료지 12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인이 작성하죠. 여기서도 이용을 원하는 기간에 이용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신청이 억셉트되는 거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전문기관의 정보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활동도 함께 자료가 제공이 되고 국민 홍보 자료도 비치가 돼서 제공이 되고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 기간에 대한 좀 심각한 이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그 발인데 법에는 파란색이 법입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등록을 받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등록을 담당하는 사람의 기준이 관리기관의 장, 즉 국민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2명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과연 그러면 이 이수, 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이 정말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외국의 리빙윌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미국도 이미 그 리빙윌의 작성이 정상인이 평소에 작성하는 것이고 위트니스의 사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의료인이 취할 거냐 말 거냐는 의료인의 재량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정착이 잘 안 되니까 결국 폴스트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두 개를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지정 파트가 폴스트를 작성할 때 함께 연동이 되는 이런 방식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가기관이 등록을 아예 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어떤 작성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미국처럼 의료의 업무가 일일이 그거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인지 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료 현실상 정확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충분히 평소에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즉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는 정황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확인을 해서 물론 본인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도 되고 본인이 그걸 의사와 함께 확인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되는데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설명 자체가 그냥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그동안 이 부분을 해오신 분들이 되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의료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의학적인 증상들과 고통과 상황이 전개되고
그럴 때 이 네 가지의 중재가 어떤 기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점은 뭐고 또 기대 효과는 뭐고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어떤 더 컴플리케이션, 더 복잡한 일들이 나와지는가. 한마디로 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든가 뭐 하여튼 뭐 기관지 삽관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러면 누가 설명해 줄 거냐 이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생명윤리를 전공한다고 해서 제가 2시간 뭐 교육 시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1년 뭐 몇 시간을 교육받든 자연 제가 그걸 교육받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저는 못하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의료의를 전공했어도 그건 의학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때에 비록 건강인에게 이 임종 과정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은 교육 이수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료인이 개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의료인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 그건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등록 기관별로 의료인이 최소한 의사 간호사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뭐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어떤 간호사가 됐든 대부분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등록기관별로 몇 개 기관 중에 한 명의 의료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시 상담을 해줘야 된다든가 어떤 그 교육 자료를 갖다가 보게 해주고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고 나서 작성을 해야지 아무런 의료적인 지식도 없이 설명하고 사전연명을 해서 작성한다? 저는 좀 이건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어떤 분은 임종기니까 임종기에 유보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그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뭐 불필요한 어떤 그 의료를 행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니까 뭐 크게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절대적인 관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 죽을지 안다는 의미야. 그래서 안락사가 아니라 자연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죽음의 시기를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처럼 이런 유보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는 동의를 받을 곳도 없어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그건 불필요한 의료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고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의학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연명 이 의료인 이것이 무의미하고 또 이분이 임종 과정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지금 양심적으로 판단하지만 절대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체적으로는 의사가 그 양심적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필요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 불확실성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명과 교육의 절차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단순히 어떤 비용의 문제로 이런 인력 배치를 가름하고 무슨 교육을 받은 자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하위법령에 저는 100%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의 이수 기준을 201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연명으로는 2008년 2월에 시작이에요. 시행이. 그럼 1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등록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지금 제한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호스피스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7병상당 1명의 간호사로 해 주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10병상당 1명입니다. 이것이 요양병원화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그 다음에 자문형과 가정형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1명만 추가되면 되고 또 문구 하나는 전 슬라이드입니다만 별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의미가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량에 따라서 가정형과 자문형도 인력 기준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많던 적던 1명이면 되는 거냐 이 부분도 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의 부분입니다.
가정형과 호스피스, 이 가정형과 자문형은 입원형을 하는 의사가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의사의 인력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건 좀 불합리해 보인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